AI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은 사실은 예요. 지금 뭐 엔비디아 GPU, 엔비링크를 연결한 클러스터보다도 추론 성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. 다른 여타 기업보다도 기술적인 완성도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. 가장 독점적인 대체 불가능한 그런 생태계 어떤 구축할 수 있는 대안 기업이다. 누구냐 하면은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임준서 교수님 모셨습니다. 교수님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교수님 오늘 이 칩퓨처라는 또 책과 함께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셨는데 저희 채널 처음이시라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는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임준서 교수입니다. 사실은 이제 공대니까 굉장히 좀 딱딱한 기술 내용을 가리키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비즈니스하고 이제 지정학을 좀 이렇게 기술에다가 집어넣었더니 학생들이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다 찾아오고 뭐 문과도 찾아오고 그래서 나름 호황을 누렸는데 책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대표님하고 또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오늘 찾았습니다. 워낙 또 트럼프 정권 이후로 미중 간의 분쟁도 그렇지만 여러 또 산업적인 분쟁들이 좀 심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. 그 중에서도 워낙 우리나라도 대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미래가 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었거든요. 그러던 찰나에 교수님께서 이런 또 책을 반도체 패권을 읽는 3가지 렌즈라는 또 주제로 집필해 주셔서 저도 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교수님께서 이 책을 어떤 계기로 집필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. 학생들하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 굉장히 많은 전문 자료를 좀 읽고 토론하면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책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 이제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나 어떤 미래를 읽는 어떤 그 안목을 좀 키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저도 되게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께 이제 좀 더 제대로 하나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일단은 반도체의 좀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역사를 토대로 한 미래가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한데 책에서는 교수님께서 반도체 산업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좀 말씀하셨거든요.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패권의 역사는 좀 어떠했었나요? 우리가 반도체 산업은 이제 큰 파도가 한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4번의 파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스템 산업, 예를 들어서 뭐 우주 항공 산업, 가전 산업, 전 세계 PC 산업, 또 모바일 산업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 위치, 그러니까 패권의 지역을 이제 이동을 시켰고요. 그래서 그때마다 또 새로운 기술들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패권의 파도를 좀 읽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파도는 이제 그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초기 패권 시대예요. 두 번째 파도는 이제 일본이 이제 주도하는 어떤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. 세 번째 파도는 이제 다시 미국의 어떤 반도체 부활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 번째 파도는 이제 90년대. 어떻게 보면은 4번의 큰 파도를 겪으면서 이렇게 반도체 패권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.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그때만 해도 인텔이 세계 6위 정도 가는 그런 그 큰 기업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죠. 전체 총액은 TSMC의 10배, 엔비디아의 한 20배 정도 이런 그 큰 어떤 기업이었는데 인텔은 어떤 모바일 시장에서 대응이라든지 AI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실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스마트폰은 앞으로 큰 시장은 아니다.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을 내주게 되고 TSMC한테 밀리는 어떤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? 지금은 이제 5번째 파도를 이제 맞고 있는데 어쨌든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파도를 잘 탔지만 또 TSMC 같이 어떤 모바일 시대를 또 잘 만났고 또 AI 엔비디아가 만났듯이 어떤 그런 파도를 누가 잘 타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잘 이렇게 이동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정리하자면 첫 번째 파도는 이제 미국 군사용의 시장으로 사실상 이제 반도체 초기 단계로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었고 두 번째 파도는 이제 일본의 가전 시장이 부상하면서 그 미국에게 패권을 일본이 좀 뺏어왔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파도는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인텔을 주도한 이제 PC 혁명에서 그 일본으로 넘어간 패권을 다시 한번 미국이 또 되찾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이 대만의 또 스마트폰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한 대만의 이제 또 반도체 패권을 좀 가져가는 이런 느낌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네요. 네.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던 게 최근이 이제 좀 5번째 파도가 나오는 것 같다. 네. 라고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 즉슨 패권이 다시 한번 누군가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AI가 가져온 시대적인 어떤 시스템 산업에 대한 혁명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 반도체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AI라는 혁명을
반도체가 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병목지대가 있다. 첫 번째 기술이죠. 기술을 푸는 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투자가 필요해요. 대규모 투자가 된 반도체 기술이 개발해야 되는 그 지점이 첫 번째 병목지대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지정학이죠. 지정학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기술, 특정 반도체 장비에 대한 통제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,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맥락을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정말 6개월에 끝날 일이냐, 아니면 5년 갈 거냐, 10년 갈 거냐를 관점으로 조금 이렇게 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 방식을 봐야 될 것 같고, 거기에 맞춰서 우리 뭐 한국의 뭐 반도체 기업이든 뭐 이런 데들이 어떻게 우리가 비헤이비어 할 것인가, 요거를 좀 접근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그 창의력, 그러니까 상상력의 병목이라는 표현을 제가 책에 썼습니다. 그건 뭐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. 결국엔 자기가 남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AI가 뭐 에이전트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로보틱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어떤 뭐 피지컬 AI라고 그러죠.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할 수 있느냐, 아니면은 지금 기후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기후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또는 어떤 바이오 분야의 어떤 그런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내냐,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을 확대하느냐. 이게 이제 앞으로는 중요한 싸움 같아요. 그래서 요 세 번째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이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것들이 패권 국가로 가는 어떤 새로운 다섯 번째 파도를 잡을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. 결론적으로 이 기술 혁신, 지정학, 상상력에 대한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이 패권의 다음번에 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러면 그 관점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반도체 패권의 미래는 어느 쪽으로 향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은 저는 이 지금 기술 전쟁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. 좀 더 길게 봐야 된다. 이 핵심 기술들, 핵심 자원들이 결국은 디커플링 될 거다. 어떻게 보면 또 공급망도 이제 보면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.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도 또 제조를 하려면은 뭐 상당히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애플도 그렇지만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을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로 이제 점점 이렇게 내보낸단 말이에요. 베트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인도보다 더 중국하고 감정이 서로 안 좋잖아요. 또 서로 더 반대 진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충돌,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 분리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접적인 전쟁이 나는 대신에 오히려 생태계를 분리를 시켜지면서 나름 두 가지 생태계 간에 최소한의 호환성만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관리된 분리? 이런 게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. 전략적인 새로운 균형점이 될 수도 있겠다. 그게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디커플링은 당분간은 훨씬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만큼 좀 새로운 생태계가 탄생이 되는 거고, 그만큼 이 반도체 패권에 대한 분쟁도 장기화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, 이런 얘기시네요. 그러면 그런 좀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좀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? 뭐 사실 뭐 독보적이죠. 뭐 엔비디아죠, 사실은. 엔비디아는 뭐 압도적인 생태계 지배력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사실상의 표준을 만들었잖아요. 그 다음에 칩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칩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목해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멜라녹스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를 그 엔비디아가 인수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기존에 우리가 뭐 컴퓨터에서 PCI 익스프레스라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보다 거의 뭐 20배 이렇게 빠른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갖고 있는 그 기술이 이제 그 엔비링크라는 게 있어요. 그 기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멜라녹스 이런 걸 통해서 인수한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그 엔비디아의 GPU를 막 수천 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엔비디아는 거기에서 만족을 못하고 그 브로드컴 이런다고 합작해서 실리콘 포토닉스로 해서 광으로 인터페이스를 해요. 광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면은 훨씬 더 빠르고 에너지도 훨씬 더 적게 쓰고, 이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AI가 훨씬 더 확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피지컬 AI가 올 1월에 이제 얘기를 이제 젠슨왕이 했지만, 사실 작년에는 이제 그 포캐스트넷이라고 기후과학 모델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기상 예측을 잘하는 그 유럽의 모델보다도
무려 1000배 이상 빠른 정확한 그런 예측 모델들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. 또 뭐 의료 분야라든지 생명과학 분야에 이런 데 쓸 수 있는 어떤 생물학을 위한 대규모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기존의 신약 개발 1년 하는 거를 3개월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. 획기적인 거죠. 어떻게 압도적인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. 그 다음에 뭐 요새 뭐 AI가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엔 누군가 이걸 통해서 그 밸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제일 필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이 단단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젠스랑은 가장 어느 회사보다도 가장 그런 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엔비디아는 단순히 뭐 저기 반도체 GPU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AI라는 전체적인 거대 그 시스템 기업이라고 이제 사실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현 시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앞선 데가 어디냐 여쭤보시면은 뭐 일단은 엔비디아인 것 같으네요. 확실히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셨던 기술 혁신 분야라든지 아니면 그 상상력 분야 쪽에서의 엔비디아의 지금까지 밟아오는 과정들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. 올해 특히나 또 피지컬 AI도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뭐 시작 개발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많이 놀라게 했었잖아요. 그래서 저 또한 엔비디아의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떠할까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또 한편 그 관점에서 엔비디아 외에 우리가 좀 더 좀 잠재력을 놓고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도 있을까요? 일단은 사실은 저는 화웨이를 가장 지금 주목하고 있고 또 주목해야 된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사실 AI가 이제 뭐 엔비디아가 떠서 워낙에 이제 엔비디아가 저기였지만 스마트폰에 AI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기업은 사실은 화웨이예요. 예전에 이제 화웨이의 런정베이 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. 그 삼성은 물리를 잘하는 회사다. 대신에 화웨이는 수학을 잘하는 회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통신 회사니까 통신의 알고리즘 때문에 수학을 잘할 필요가 있겠네.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AI 시대에 수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우리가 데이터 처리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화웨이가 자체 반도체 칩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다가 AI 칩을 2020년 전 2017년 이때 이미 벌써 만들었었거든요. 하이실리콘을 통해서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 GPU 뭐 70 뭐 몇 개를 이렇게 엔비링크로 연결한 클러스터보다도 물론 지금은 아직은 뭐 어떤 에너지 소비 관점에서는 열세인 건 맞지만 추론 성능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. 지금 어센드 칩이 뭐 80만 개가 공급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화웨이의 그런 확장성도 사실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합니다. 화웨이가 뭐 아무리 그렇게 하드웨어 칩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면 쿠다는 어떻게 대응하냐. 근데 쿠다에 대응하는 그런 플랫폼을 화웨이가 사실 작년부터 내놓고 있거든요. 캔이라고.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안 돼 있고 뭐 저기 버그도 아직도 많다고 상당히 완성도 측면에서는 폄하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디커플링이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생존에 필수적이다 그러면은 사실 버그가 있어도 쓸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도 이제 칩퓨처에도 제가 이제 많이 화웨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놨지만 화웨이는 굉장히 독특한 그 늑대 문화가 있어요. 늑대는 그렇잖아요. 뭐 한번 물면 절대로 안 놓죠. 집중력이 뛰어난 거잖아요. 진짜 다른 여타 기업보다도 기술적인 완성도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의 어떤 100%를 대체하기는 못하지만 AI를 오히려 서비스를 대중화한다. 그러면 오히려 화웨이가 강점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칩뿐만 아니라 이 화웨이가 그 허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. 반도체를 제조하고 장비도 만들고 뭐 소재 이런 구축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그런 거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 어떻게 블록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독점적인 대체 불가능한 그런 생태계 어떤 구축할 수 있는 대안 기업이다 누구냐 하면은 화웨이가 굉장히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죠, 그죠? 화웨이가 사실 트럼프 과거 1기 당시에 엄청난 제재를 가해줬던 기업이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네요. 그렇죠. 우리가 제 책에도 자세히 나왔지만 2018년 때 그 화웨이의 신년사에 그런 말을 해요. 굉장히 추운 겨울에 추위를 겪지 않고서는 그 매화의 향기가 코끝을 찌를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. 결국은 시진핑이 볼 때는 트럼프의 어떤 이런 공격 같은 것들이 지금 당장은 되게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키운다는 거죠. 결국 그 시련을 계속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있는 화웨이인 거예요. 맞습니다. 예.